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트럼프 당선 소식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많은 이슈들이 가려져 있는데요. 어제 서울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에도 이 협상 체결을 추진했지만 이 밀실 협상 논란이 일면서 협정 서명 직전에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다시 추진이 되면서 야권에서는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요. 강행할 경우에 국방장관 해임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최대 수혜 기업은 옥시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자 옥시의 태도도 달라졌다,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3부에서 짚어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요, 이 트럼프 당선 소식이 워낙 이제 큰 뉴스였긴 합니다만, 가려진 소식 중에 이 한일 양국 간 2차 실무 협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이런 전망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문화는 이미 다 합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협정에 서명 발효시키는 절차만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그런데 현재 국방부는 이것을 다음 달 초 정도에 체결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조금씩 흘리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이제 타결이 임박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결이 임박한 시점이다. 2, 3주 내로 서명만 하면 발효가 된다. 자, 예. 의원님, 그러면은요, 정부가 왜 이 어수선한 시국에, 이 시점에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추진하려고 하는 걸까? 자, 궁금한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국방위에서도 그 점이 바로 쟁점화가 됐고, 무수한 질문이 있었고, 저도 했습니다만, 네. 국방부는 그냥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분명히 국방부가 말 안 하는 모종의 사연이 전 있다고 봐요. 아하. 그런데 그 예고편은 이미 8월 달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네. 지난 7월 8일 날 사드 요격 미사일 한국 배치가 결정이 됐죠. 그러고 얼마 있다가 8월 2일 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한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3국과 정보 공조가 중요하다, 이런 네. 언급을 처음으로 합니다. 아하.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그 주한미군 사령관 이야기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정보 공조, 즉 같은 데이터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공동의 미사일 방어 교전 수칙을 공유하는 이런 단계로까지 나아간다는 매우 중요한 언급을 했거든요. 아하. 바로 이때가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사실상 미국이 예고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예고했다. 자.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네. 한일 간에 바로 그 일련의 계산된 수순, 예정된 수순대로 이어진 것이죠. 결국 사드 배치와 정보보호협정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우리가 이제 MD라고 부르죠. 이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일부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예, 이 정보보호협정 하나만 떼서 볼 것이 아니라 네. 이 협정이 체결될 저간의 이 국내외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보면 지금 한미일이 동해에서 미사일 방어 공동 훈련을 한다고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유사한 훈련이 6월 28일 날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드 배치가 7월 8일 날 있는데 그 전후로 벌어지는 일련의 수순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동 훈련하고 사드 배치는 무관하지가 않죠. 다 같은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하나의 그
부분적 콘텐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일본하고 미사일 방어 작전을 공동으로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기술 정보를 공유해야 되거든요. 네. 주로 위성 정보 또 레이더에서 나온 정보 이런 것들을 한일 간에 교류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러려면 이 정보보호 협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는데요. 의원님. 어제 네.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자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MD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쓸모없다, 무용론을 주장을 했었고요. 또 그렇다면은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새로운 행정부가 들었으면 원점 재검토되는 정책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견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좋겠습니까? 글쎄 트럼프 본인도 자기 생각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트럼프 생각을 분석한다는 네.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아이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의제에 대해서 자기 어떤 준비된 소신이나 철학을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보다는 재정 적자에서 허덕이는 미국이 왜 외국에까지 나가서 남의 나라 안보까지 책임져 줘야 되느냐 이런 고립주의 성향의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런 미사일 방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외국하고 협력하는 걸 재검토해보자. 네. 이런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미 공화당이 다름 아니라 오늘날 MD를 여기까지 끌고 온 핵심 주체라는 말이죠. 네. 그리고 공화당의 안보 참모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생각만 가지고 일거의 정책을 180도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로 얘기하자면 당청간이죠. 네. 그렇듯이 대통령과 의회 간에 상당한 정책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의 생각대로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미사일 방어는 30년 이상 미국이 해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지 않고 어느 정도를 유지할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 트럼프의 입장으로도 이게 막아지기 어려운 거라면 협정이 체결되면 이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전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득도 있고 실도 있을 텐데 어떤 득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본하고요, 이제 군사정보의 공조 체제를 넘어서 작전의 공조 체제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2차 대전 이후로 지난 70년간 유지해왔던 틀이 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는 일본하고도 준 군사 동맹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세력도 아니고 또 과거사를 말끔히 치유한 나라도 아니고 네네. 오히려 더 지금은 공격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행태를 그렇죠?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일본하고 지금 군사관계가 재정립돼서 한일 군사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는 이건 우리 국제관계에서 혁명적 변화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아무런 국민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처리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네. 앞으로 우리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문제라든지 또 우리 국가의 주권의 문제 끼칠 영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국회의 어떤 일체 비준동의 절차도 없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 네. 아니 이거는 정말 어떤 재앙적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앙적 상황이다. 자, 그런데 지금 시국을 봐도 그렇고요. 또 이 미국의 이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을 봐도 그렇고요. 왜 하필 지금이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 차례 물었지만은 그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도움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사안인데요.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 국회에서 지금 여소야대 국회인데 이걸 좀 검토를 꼼꼼하게 해보자든가 제동을 걸거나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야3당은 이미 지금의 협정 체결의 과정을 중단하라고 정부 측의 야3당 합의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해서 이 협정 체결 중단 촉구 결의안을 야3당이 국회에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국회 현안 질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집중적인 성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혁명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 한일 관계 70년이 다 뒤바뀔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비준 대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국방부가 국회 비준 동의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죠. 가능한가요? 저희는 굉장히 부당하다. 이거는 헌법적 가치, 그 헌법 60조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의 중대한 주권에 관한 사항, 중요한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바로 그 취지에 딱 들어맞는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다. 그런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 그렇군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트럼프가 당선됐고 오늘 보도에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5분간 전화 통화를 했더군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런 입장 재확인 나왔는데 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례적 덕담이라고 봅니다. 사실 트럼프가 아직 인수위를 가동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다는 것은 정상 간에 있었던 의례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우리 정부가 트럼프의 안보 참모가 누군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원래 그 힐러리와 달리 외교 안보 진영을 갖추질 못했고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도 아무도 그 캠프에 없었습니다. 결국 힐러리 클린턴의 풍부한 인적 자산이 트럼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접근할 수 있는 경로도 못 찾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런 어떤 그 의례적인 인사말 가지고 마치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정말 큰 오산이다. 알겠습니다. 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산 넘어 산인 것 같고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던 옥시레킷 벤키죠. 그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실제 행동은 다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얘기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옥시가 아쉬울 것 없는 것처럼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한 얘기인데요. 소장님 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예. 지난 9월 말에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고요. 그랬었죠.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5명과 피해자들이 옥시의 영국 본사까지 쫓아가서 그 영국 본사의 책임을 이제 추궁을 하자 그때서야 이제 사과를 하고 뭔가 이제 좀 전향적인 모습을 좀 비치는가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이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니까 옥시 측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피해자들이 느끼기에는 이 배상이나 이런 과정에서 살라마하고 말라 마라 한마디로 뭐 배째라 뭐 이런 식의 그 분위기를 느낀다고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 옥시 본사 영국에 샤달프 대표가 잘못을 인정했고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태도도 보여왔는데 지금 이 뭐 배째라 이런 태도까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옥시 태도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그 청문회에서는 그 사프달 대표, 이제 한국, 이제 옥시죠. 그 대표가 직접 나와서 거듭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뭐, 최선을 다해서 배상도 하고 책임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거듭 이렇게 밝혀서 전향적인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배상 계획이라는 것이 실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까지 냈던 배상 계획을 듣고 이제 그 일부 피해자들 거기 해당되는 피해자들도 사실은 전체 옥시 사용자의 불과 뭐 몇 명 안 됩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실제로 신청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상당히 많이 배상금이 깎여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나
뭐 이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다고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말씀드린 전체 옥시 사용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정한 그 폐손상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을 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것도 이 4개 등급으로 정부가 일괄적으로 분리한 거 문제가 있다. 또 이 폐손상 외에 다른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조사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다 진행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옥시는 그냥 뒷짐지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정부가 그런 판정 기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대학 교수들이 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 중에서 이제 이 가습기살균제 사용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7만 명이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그중에 무려 2만 명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일부 보고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 되고 그것이 판정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재판정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옥시가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제 배상이 또 일부 되는 그런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제대로 된 배상과 그런 것들이 나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옥시는 또 팔짱 끼고 있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도 있는데 지금 뭐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만, 자 그럼 현재 판정된 분들이 있었잖아요. 현재 옥시 측에서 그럼 이 지원하기로 했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네, 옥시 측에서는 이제 특히 어린이 사망의 경우에 최대 10억 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네네. 이런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까다로운 그 정부의 판정 기준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바뀌지 않는 한 이제 어려운 점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네.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가 무려 700만 개가 넘고요. 사용자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20%인 무려 1000만 명입니다. 그중에 이제 실제 피해자는 뭐 몇십만 명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신고된 숫자가 무려 5천 명이 넘거든요. 네네. 예, 이런 전반적인 규모에 비하면 옥시의 태도나 그 계획이라는 거는 굉장히 미미한 것이어서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 가지 얘기를 같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네. 이 최근 옥시가 모든 생활화학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 뭐 옥시가 일방적으로 밝힌 거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약간의 의미는 있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제도가 없고요. 아, 제도가 없습니까? 네. 예, 그 다른 회사들, 국내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모든 그런 생활용품의 성분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일부 의미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그 옥시가 만든 제품이 안전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고 우리나라 인구의 20%, 1000만 명 정도가 썼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생활화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 제품의 성분 그리고 유해성 알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좀 밟아야 하고 성분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제품의 이제 그 성분을 어느 정도 표기하게끔 돼 있지만 네네. 모든 성분을 밝히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을 살펴보면 거기에 정보가 나온다는 식인데,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실제 성분을 밝혔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 화학물질과 그 복잡한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한지 여부는 또 둘째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유해성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죠. 네, 자 일각에서 옥시가 지금 이 내놓은 정책 미봉책 아니냐, 또 이런 말씀하신 시국 상황을 좀 이 제사업의 초석으로 삼는 것 아니냐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소장님이 느끼시기엔 어떤가요? 예, 역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옥시는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올바른 배상과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런 사고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겠다. 이 두 가지인데요. 네. 이 앞에 전자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자신들의 이미지, 그러니까 불매운동으로 상당히 실추된 이미지를 이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로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두 가지 그 피해 대책과 재발 방지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둘 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한참 보여야 소비자들이 신뢰를 조금씩 가질 거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되고 네. 피해 대책,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소장님, 아까 이 피해 신고자 한 5,000명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이 기존에 지금 확인된 사망자가 있고요.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규모가 몇 분들이고, 그럼 추가로 계속 지금 추가 신고를 받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0월 말까지, 10월 31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060명이고요. 네. 그중에 사망자는 20.9%인 1,058명입니다. 아, 네. 사망률이 엄청나게 네네. 높은 거죠. 1,000명도 넘은 사망자를 냈고, 지금 네, 신고된 사람만 5,060명. 네, 그중에 이제 네. 옥시 사용자가 거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여기서 멈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예, 계속 신고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국도 시국이지만 혹시 꼭 이제 청취자 여러분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저희도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